오늘 가족 대책위가 특별법 관련된 사항하고 세월호 전체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예, 가족 대책위 광화문 기자회견 현장에 우리 안경낀 의원님이 나가가지고 또 영상을 찍어 오셨어요. 내용 한번 보고 갈게요. 예, 특별법 관련된 사항하고 세월호 전체 상황 각각 나눠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주부터 구체적으로 협상이 들어갔는데요. 기존의 2차 합의안, 그러니까 9월 30일 날 했던 3차 합의안의 합의 결과가 2차 합의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협상을 통해서는 그 2차 합의안에 합의했던 내용들을 후퇴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이제 후퇴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형으로 보면 7대 10으로 야권과 가족들이 유리해서 당연히 위원장이 야권과 가족들에게 유리한 위원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흩뜨려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는 그런 안을 지금 제시해서 파란을 읽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제 청문회 대책권인데요. 청문회에 불응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었습니다. 2차 합의안에. 그런데 그 3년 이하의 징역을 삭제하는 안, 그리고 벌금형도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약화시키는 안을 지금 새누리당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회의 결과 공지인데요. 당연히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지만 이후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대응할 수 있을 텐데, 이 회의 공개를 하지 않겠다가 새누리당의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위원회를 대통령이 장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경낀 의원님이 이번에 1인 미디어, 예, 이번에 이제 미디어 몽구님처럼 1인 미디어를 시작해 보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을 짓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안경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지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모했습니다. 저도 공모하여 안경유희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제 안경화원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안경 낀 화원이 발음이 되게 어렵다. 발음이 되게 좀, 안경이라는 발음 되게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거기다 낀이 들어가니까 안경 낀 화원 하면 이게 부르는데 되게 좀 지친다. 이게 좀 쉬웠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안경 화원은 이렇게 걸리는 게 없고 귀에.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화원이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 이제 안경유희로 하는 게 어떻겠냐. 안경유희 그러면 그 희자가 귀에 걸리면서 안경유희가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닉네임은요, 부르기가 일단 부르는 게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부르면서 귀에 걸려야 되고, 기억에 남아야 돼. 기억이 안 남으면 안 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안경유희가 나는 좋을 것 같다. 그 유희라는 말이 사실 조금 고급 언어죠. 화원이라는 말은 이제 이게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주로 간판에 화원 그럼 꽃 파는 집이잖아. 그래서 안경 낀 화원 이게 안 돼.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경 화사 이랬으면 또 다르겠는데 또 안경 화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중의적인데, 유희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모르긴 몰라요. 근데 이 유희라는 말을 딱 알게 되면 유희라는 말이 귀에 걸리거든. 뭐지 저거? 뭔가 노는 것 같은데? 그냥 안경을 끼고 노는. 그러면서도 이 유희라는 단어에는 약간의
그 시니컬한 느낌, 또 그 뭐라 그러나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듯한 놀이. 그래서 유희라는 게 그 좀 이 뭐라 그러나 귀에 걸리게 딱 기억에 남잖아. 안경 유희. 그래서 언어의 유희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미디어 몽구 같은 경우 굉장히 이름을 잘 지은 거예요. 몽구. 망치하고 똑같은 거야. 망치 부인할 때 그 발음, 미디어 몽구. 굉장히 잘 지은 이름이에요. 몽구라는 이름이 뭔지 몰라도 기억에 남잖아. 뭔가 이렇게 투박해 보이면서도 뭔가 재밌어 보이고 장난꾸러기 같고 그러면서도 발음이 쉬운 미디어 몽구. 그 이름 굉장히 잘 지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안경유희라는 이름으로 공모를 했는데 그 안경유희라는 이름을 그 선택하셨나봐요? 예. 선택하신 것 같아요. 한번, 안경유희가 별로예요? 그럼 더 좋은 이름을 한번 지어보세요. 이쁜 수아님. 예. 이쁜 수아님께서 더 좋은 이름을 한번 권해주세요. 안경이 들어간. 예. 안경육회? 발음이 육회로 보이잖아, 육회. 안경을 썰어가지고 회를 다뤄? 들리는 걸 잘 생각해야 돼, 들리는 거. 근데 안경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남는 의미가 없는 거야. 안경 넘어, 발음 좋아요. 솔직히 안경 넘어, 발음 좋아. 근데 안경 넘어, 그리고 안경 넘어라는 이름이 뭔가 안경 너머의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주체의식, 되게 좋은 느낌이야. 근데 안경 너머라는 게 아무것도 안 걸려. 그러니까 한 발음 정도는 걸려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어렵지 않게 귀에, 그러니까 망치할 때 내가 망은 발음이 쉽지만 치가 들어가서 치읓자가 귀에 딱 걸리게끔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안경유희라는 이름을 제가 제안했는데 안경 너머도 좋은 것 같아. 안경 너머. 그 얘기는 왠지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돼. 안경 너머 이러면 안경 바깥을 바라보는 안경 이쪽에 있는 나의 시각을 가지고 안경 너머 상대방을 바깥 세상을 보는 어떤 그 1인 미디어의 성격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안경 너머가 기억에 잘 안 남잖아. 너무나 이렇게 편하게 가버려.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걸리는 발음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안경 부인 여자냐? 니들한테 말을 건 내가 잘못이다.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안경 가루? 시끄러! 에휴, 내가 무식한 니네들한테 물어본 내가 잘못이다. 그 다음에 특히 국정감사에서 더더욱 인양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종자 가족들은 많이 위축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정부는 이미 이 수색과 관련된 시나리오의 제1번으로 수색 종료, 10월 안 수색 종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양까지도 포기한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시나리오로 정부는 잡고 있습니다. 인양하는 거 기술적으로 어렵고 돈도 많이 든다. 더 이상 수색 무의미하니까 수색 종결하고 인양도 포기하고 가족들 적당히 회의해서 가족들이 먼저 수색 종료를 선언하게 하자라는 식의 시나리오가 정부의 첫 번째 시나리오였다는 보고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도 2년까지도 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상당한 두려움에 빠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특히 최근에는 수색을 담당하고 있는 잠수사 88 잠수사에서 더 이상 수색이 무의미하다. 27일까지 수색하고 수색을 종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수중 촬영 영상을 보여주면서 보시라,
이제 인력으로 더 이상 수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색 종료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수억을 받는 88 잠수사들이 왜 더 이상 수색을 못하겠다고 했을까요? 현실적으로 수색의 어려움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정부가 10월 안에 수색 종료를 선언하기 위한 압박의 수단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정말 저들이 이제 곧 수색을 종료 선언하고 인양까지도 포기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까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수색을 더 연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인양을 논의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인양을 위한 준비기간만도 3개월 이상이 걸리니까 그 기간이라도 수색을 더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인양 얘기를 처음 꺼냈습니다. 그리고 인양도 수색 종료 후 인양이 아니라 인양의 과정이 수색을 위한 인양으로 가달라. 배를 좀 들어 올려서 인양을 조금 해서 더 수색을 해달라라는, 그래서 수색의 방점을 찍은 인양을 주장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인양 얘기를 꺼낸 거고, 그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치 언론과 정부는 이제 유가족들이 수색 포기하고 인양을 합의할 것처럼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따 2시에 유가족들이 어떤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의 염원은 계속해서 수색을 해달라는 그 방점하에서 인양 얘기가 나와도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인양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가족들한테 있다고 했었는데요. 가족들이 그 인양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수색을 위한 인양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언론 발표가 지난 24일 나가자마자 바로 25일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이제는 인양을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될 따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특별법.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주 말에 그 모든 수색을 중단하고 모든 수색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정부로부터 나왔다. 그런 뉴스 있지 않았어요? 우리 방송에서도 손석희 뉴스였나 뉴스케인가 봤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정부가 더 이상의 수색을 중단한다는 그런 발표 선언을 준비 중이다. 선언을 했단가? 그때 판교 사고에 정신없을 때 내 기억에는 지난주 초쯤에 나왔던 얘기야. 지난주 초에. 그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정부 측에서 자기네들은 그런 선언을 준비한 적이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으로 나왔어. 지난 주말에. 그러면서 대신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인양에 대해서 발언을 시작했다. 세월호 유족들이 인양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런 뉴스가 나온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먼저 나온 뉴스가 이 정부가, 내가 맞지? 난 정확히 그렇게 봤어. 정부에서 더 이상 수색 작업은 무리다. 조수 간만에 내 손석희 뉴스였던 것 같아. 손석희 뉴스에서 그 김관 기자가 얘기하면서 점점 이제 하루 중에 수색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도 안 된다. 그래서 수색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수색을 종료 선언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그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족들하고 합의가 안 됐다. 수색을 중단하는 게 인양을 한다는 게 유족들하고 합의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중간에 나왔어.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유족들이 인양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런 기사가 나온 거야.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러면 왜 이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을 얘기했냐. 그랬더니 지금 나온 이야기, 지금 저 영상의 그 핵심이 뭔지 알겠어요? 저 영상의 핵심? 딴 얘기하는 사람은 블랙리스트야.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일부러 유족들한테 자료를 흘린 거야. 정보를. 인양도 포기하겠다. 수색 중단하고 인양도 포기하겠다라는 정보를 흘린 거야. 그러면 유족들은 배라도 건져야 나중에 이 수색이 공식적으로 중단되면 기다리면 건진 배 안에서라도 자식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인양도 포기하겠다라는 식으로 정보를 흘려서 가족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인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인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발언을 하게 됐다. 지금 그 얘기예요.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나요? 정부 발표는 아니고 88 수중에서 잠수 수색팀을 뺐다고 했다. 그러니까 잠수 수색을 종료 선언을 했어. 그지? 수색 종료 선언을 정부에서 했다고 지난 그 손석희 뉴스에서 지난 주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주말에. 그죠? 수색을 종료한다는 선언이 나왔다. 근데 이게 가족들하고 인양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라는 정부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게 수색을 종료한다는 건 인양을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인양은 포기하겠다. 인양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인양을 포기해버리겠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가족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인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색을 종료하겠다니 그럼 인양이라도 해야 애를 건질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일부러 이제 이 세월호 가족들을 이제 협박을 한 거지. 여기에 대한 오늘 그 세월호 가족들의 입장 나왔나요? 세월호 가족들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거 있어요? 인양은 뭐냐 하면 배를 건져 올리는 건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이제 그 배를 건져 올리는 비용이 얼마나 든다 그랬어. 수천억 원이 든다고. 근데 그 배를 건져 올리는 돈 수천억 원을 누가 낼 거냐는 거야. 여러분 그 얘기 들었어요? 유병언이만 잡으면 유병언이의 2,500억을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유병언의 재산이 2,500억이 아니래잖아. 왜냐하면 전두환 재산처럼, 여러분 그 얘기도 들었죠? 여러분 작년에 기억나요? 전두환 재산을 전액 환수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과거 정부는 뭐 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가 나와서 큰 소리 쳤던 거 기억나세요? 에? 그거 기억나요? 그때 전두환 일가에서 1,300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국가에 내겠다 그랬잖아. 그런데 까보니까, 그런데 그 전두환, 그래서 검찰이 1,300억 원을 징수했다. 그렇게 공식 발표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그 건물이,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다 깡통이야.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많이 빌렸기 때문에 돈을 다 빌려서 어딘가 빼돌려 놨겠지.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실제로 건질 수 있는 게 250억밖에 안 된대. 1,300억이라고 막 당당하게 검찰이 발표했잖아. 근데 실제로 이걸 팔고 처리하고 나면 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250억 원은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400억 정도를 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1,300억 원어치의 부동산 중에 실제로 건질 수 있는 게 4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를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둥 만다는 둥, 근데 검찰이 말꼬리를 흐리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런 것처럼 유병언의 재산도 2,500억이라고 검찰이 막 발표했었잖아. 실제로 유병언한테 뺏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없다는 거야. 깡통이래 지금. 유병언이가 재산을 다 빼돌리거나 전두환 부동산처럼 깡통인 거야. 이미 다 빼돌려서, 이미 다 빼돌려가지고 그 유병언의 재산을 압수해봤자 우리 정부에서 건질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 기억나요? 내가 유병언 잡아도 방법 없다. 그 새끼 이미 돈 다 빼돌려놨다. 얘가 벌써 3번째 법의 심판을 받는 거라서 돈 다 빼돌려놓은 상태다. 그 얘기 했잖아. 내가 분명 그 얘기 했죠. 근데 어떻게 했어? 유병언만 잡으면 된다고 계속 검찰이 뻥을 쳤잖아.
이제 와서 유병언니를 잡아봤자 실제로 정부에서 빼낼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럼 문제는 뭐냐? 세월호를 인양하는 그 수천억 원, 그걸 누가 될 거냐고. 거기에다가 그 얘기도 찾아봐. 그 뉴스도 나왔어. 뭐가 나왔냐? 검찰에서 세월호를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잖아. 5월 중순에. 검찰이 5월 중순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 불법으로 개조됐다. 불법 개조. 기억나죠? 그때 틀림없이 검찰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불법으로 증축이 됐다. 불법으로 증축이 됐고 이걸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 그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되면 불법 증축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된대. 그 말은 보험사가 이 세월호가 이제 보험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세월호가 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거절할 수 있는, 보험금이라는 게 이제 보험회사에서 주는 건데 그 돈을 지급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대. 검찰의 섣부른 발표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보험회사,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모두 해외에 보험을 들고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돈을 지급할 때는 해외에다가 든 보험에서 돈을 받아서 지급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지급이 안 된대. 세월호는 해외에서 지급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수천억을 다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냐?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히죠? 지금 그런 상황이야. 작년에 그렇게 박근혜가 이렇게 다 걷어낼 수 있는데 유병헌법 통과돼도 추징 가능한 재산 거의 없다. 그 기사 이렇게 검색해봐. 뭐 전두환의 재산을 다 압류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과거 정부들 뭐 했냐고 그렇게 큰 소리를 막 쳤잖아요. 검찰이 막 박근혜 역시 박근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지율 확 올라갔잖아. 전두환 재산 압류했다고. 기억나지? 그게 개뻥이었어. 그게 개뻥이야. 그래놓고 지금 1300억을 징수한 걸로 정부에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팔아서 얼마 안 되는 건 정부 잘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1300억을 징수한 걸로 그렇게 서류를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팔아서 얼마 안 남는 건 정부 잘못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결국 전두환이 내야 될 추징금 1000몇백억을 1000억 원 가까이를 박근혜가 까준 거야. 다 인수한다고 그렇게 뭐 징수한다고 그렇게 잘난 척했는데 알고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전두환 돈 까준 거야. 전두환이 갚아야 될 돈 중에 1000억을 그렇게 까준 거야. 징수했다고 검찰이 처리까지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검찰이 모르고 징수 처리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알았던 거야. 예. 알고 보니까 이미 이제 조사해보니까 검찰이 그 당시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전두환 부동산이 깡통일 가능성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1000몇백억을 징수했다라고 서류 처리해준 거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유병헌 재산 찾기도 실패했다. 결국은요. 지금 유병헌은 죽었으니까 수사를 종료하자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유병헌한테 재산을 건질 게 없다. 그러니까 인양도 포기하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착해. 예. 국민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예. 다른 나라 같으면 들고 일어났을 텐데 너무 착해. 그걸 여러분 작년에 그걸 믿으셨어요? 전두환 정권, 전두환의 추징금, 전두환 벌금 뭐 추징하는 거 막 박근혜가 과거 정부 뭐 했냐고. 과거 정부 뭐 했냐고 막 그랬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뻥이었다고. 한번 내 망치볼 말이 좀 설명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우리 뉴스로 같이 봅시다. 예, 꼭 1년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환수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하면서
전두환 씨 일가의 재산 1,703억 원을 환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밝혔던 전두환 씨가 갑자기 2천억 원 가까운 재산을 스스로 내놓겠다고 해서 놀랐고 또 검찰도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의 그 재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재산의 핵심을 이루는 게 1,270억 원 상당의 전 씨 일가 부동산인데요. JTBC 취재 결과 이 부동산이 사실상 껍데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마다 선순위 채권자들, 즉 먼저 돈을 받아가야 할 채권자들이 있어서 이를 팔더라도 채권자들에게 먼저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의 재산이 검찰 입장에서는 껍데기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이렇게 보면 환수가 가능한 금액은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전두환 씨 일가의 재산 환수 실체를 임진택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지난해 9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대법원이 최종 결정한 추징금 2,205억 원 중 남은 1,703억 원을 한꺼번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제국 명의의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 일체와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 부동산 일체, 이렇게 내실 거 그동안 왜 돈 안 내셨어요? 검찰도 같은 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책임 재산 총 1,703억 원 상당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년간 지지부진했던 환수가 한꺼번에 해결된 겁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반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현 정부가 추징금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대단히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한 달 뒤 국정감사에서도 추징금 환수는 단연 화제였습니다. 검찰이 한 수사 중에 가장 잘한 수사가 무엇이냐라고 국민적 여론조사를 하면 아마 이 수사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려고. JTBC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징금 환수 현황을 직접 점검해봤습니다. 금융자산과 미술품의 환수는 비교적 순조롭습니다. 주식과 보험을 뺀 금융자산 302억 원을 환수했고 미술품도 인기리에 완판됐습니다. 대통령가의 작품이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가만히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들이 높은 그런 응찰이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반면 부동산 자산 환수는 쉽지 않습니다. 8개 부동산 중 지난 2월에 한남동 신원플라자만이 180억 원에 팔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180억 원을 추징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상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 빌딩을 담보로 잡고 전 씨 일가에게 돈을 빌려준 이른바 선순위 채권자가 5명이나 있었던 겁니다. 건물을 판 돈은 검찰이 아닌 이들 채권자들에게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된 건 약 43억이 돌아갔고, 검찰 쪽에 재용료로 이제 돌아가서 환수된 게 한 137억. 이건 이미 확정 끝났으니까 확정이 된 거예요. 캠코 설명에 따르면 검찰 손에 쥐어진 환수 금액은 137억 원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검찰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왔습니다. 선순위 채권자들이 저당으로 잡은 43억 원을 전 씨 측이 지난해 말 현금으로 검찰에 납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이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팔리지 않은 다른 7개 부동산은 어떨지 추적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검찰이 환수하기로 한 부동산 8개 중 6개에 무려 625억 원의 선순위 채권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검찰이 예상한 부동산 평가액은 1,270억 원이었지만 현실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3분의 1 수준인 400억 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취재진은 부동산 현장을 직접 나가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사실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경기도 오산의 독산성 주위 야산 일대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 씨가 수십 년간 관리해온 이 땅을 검찰은 전 씨 일가의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헬기장이 이순자 씨하고 전두환 씨하고 집에 오면은 요 헬기 타고 내렸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포장이 안 됐어 여기. 그래가지고 이 벽을 깠어요.
그래가지고 헬기장을 만드는 거야. 산 정상의 절에는 전 대통령의 장인이 만들었다는 비석도 있습니다. 요 밑에 별정하고 다 있었다 하더라고요. 요 밑에. 여기서 여기 통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 좀 내려가서 이 밑으로 간다. 다 이렇게. 네, 예. 검찰이 환수 금액으로 500억 원을 책정한 이 땅에도 이미 오래전 대출 300억 원, 체납세금 130억 원 등 430억 원이 물려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내놓은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오산 땅의 경우 500억 원 가운데 실제 국고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은 10%가 조금 넘는 수준인 겁니다. 서울 소초동의 시공사 사옥에도 검찰 평가액 160억 원 중 96억 원의 선순위 빚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그 매각 지금 대기하고 있는 3개 물건 같은 경우도 다 선순위가 물려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가 있고요. 네, 맞습니까? 나머지 한 90억 가까이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90억 정도? 그러면은 146억이 감정됐는데 지금 계속 떨어져서. 검찰은 건물을 판 돈으로 빚을 대신 갚고 전제국 전재용 형제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역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지금 재산이 없어서 주채무를 못 갖고 있는데 아무리 뭐 구상채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재산이 없으면 채무를 변제를 못하는 거예요. 검찰의 환수 작업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당시 검찰은 1270억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으로 많이 이제 자찬을 했었는데요. 전두환 일가의 의중이 많이 포함돼서 실제 가격보다 많이 부풀려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렇게 국민을 속인 거야. 마치 김대중 노무현은 놀면서 이렇게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걸 안 받아냈다는 식으로 그렇게 과거 정부 뭐 했냐 이러더니 알고 보니까 공식적으로 전두환이 갚아야 될 돈 까준 게 박근혜야. 그래도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 죽잖아 박근혜라면? 그죠? 전두환 알짜배기 부동산은 이미 처분, 매각 대금을 자녀에게 그랬겠지. 예. 이것도 연장해서 봐요. 몇 분짜리예요? 이거는 또 광고가 무섭게 나올 텐데. 난 이 광고 소리가 너무 커갖고 얘네는. 뉴스는 별로 안 큰데 광고가 너무 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면서 내놓은 부동산 자산에 대규모 선순위 채권이 몰려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산 환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을 저희가 이틀 동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 씨 측은 알짜배기 부동산은 이미 처분을 했고 매각대금 상당액을 일가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파악돼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독산성 일대 야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처남 이창석 씨 소유였던 이 땅 13만 평을 지난해 환수 대상 재산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이미 400여억 원의 선순위 채권이 물려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불황으로 시세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이사회 땅만 전문을 하는 거냐. 지금 어디서 사는데 하나도 안 돼. 거래가 하나도. 그런데 이 씨는 인근 알짜배기 땅을 이미 수년 전에 처분했습니다. 이 씨는 2006년 일대 야산 등 28필지를 오랜 친구로 알려진 박모 씨에게 585억 원에 팔고 박 씨는 4년 뒤 이 땅에 개발 프리미엄 등을 얹어 2,275억 원에 한 대기업의 관계사로 넘깁니다. 이 씨의 매각대금 상당액은 이미 전 씨 일가의 자녀들에게 배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환수했다고 밝힌 부동산은 이미 상당 부분이 선순위 채권에 묶인 껍데기로 확인된 가운데 알짜배기 부동산은 이미 처분해서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임진택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박근혜가 일을 저렇게 똑똑히 할 리가 없는데 싶더니
역시 그랬던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뉴스도 있네요. 그럼 그렇지. 박근혜가 어떻게 전두환한테 저렇게 할까 싶었더니 뭐 전두환하고 악감정이 있고 무슨 악감정은 1980년에 6억이면 음마 아파트 뭐 25채 값이라며.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이 문제는 군사주권 회복에 관한 사안이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이를 유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시기를 특정해 연기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예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말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작전 통제권 환수 노력, 노무현 정부에서 결실을 맺었지만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러 수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신의 PD가 전작권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겼습니다. 6.25 전쟁 때 처음 조직된 유엔군은 당시에 사실상 미군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임명한 유엔군 사령관이 거의 미군으로 구성된 유엔군을 지휘했습니다. 작전지휘권은 1954년 11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시행되면서 작전 통제권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군의 철수를 막기 위해 1978년 11월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창설했고, 작전 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에서 한미연합군 사령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유엔군이든 한미연합군이든 사령관은 모두 미군이었습니다. 작전 통제권 환수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시점은 50 독재 정권이 끝나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이후였습니다. 작전 통제권 환수를 공약한 노태우 정부는 집권 말기인 1992년 10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평시 작전 통제권만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그 시기를 1994년 말까지로 특정했습니다. 이때 합의에 따라 한국은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환수하려는 노력은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본격화합니다. 2007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로 전작권 환수 시점을 못 박았고 한미연합군 사령부도 해체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이명박 정부 때 번복됩니다. 전작권 환수 2년 전이었던 2010년 6월 한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환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늦췄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 여야 모두 전작권의 차질 없는 환수를 공약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때의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전작권의 사실상 포기에 서명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통곡할 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끝내 작전 통제권을 회수하지 못했지만 이른바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한때 회수 노력을 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박근혜가 그렇지 뭐. 뭘 바랬어.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또 파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빗발치는 비판에 대해 오전까지만 해도 말할 입장이 없다던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에 말을 바꿔서 대선 공약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며 군사주권 회복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조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리뷰. 황준호 뉴스팀장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대선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이 뒤집었듯이 청와대 대변인의 말도 오늘 오전과 오후 오락가락. 이준석 얘기할까요? 이준석 얘기할까요? 자, 좋아. 그럼 이준석 얘기해줄게. 오늘 우리 여러분의 작업 과제는 이준석인가봐? 자, 지금요, 여러분.
이준석이 이준석 사형 판결 났다 막 이렇게 얘기한 님들 그러면 안 돼. 그거 되게 무식한 거야. 사형 구형 아니고 사형 선고 아니고 구형이야, 구형. 구형이라는 게 뭐냐? 구형이라는 게 뭐냐? 우리 방 꾸준히 들은 사람들은 알죠? 예. 구형은 뭐냐면 검찰의 주장이야. 검찰의 그냥 주장을 구형. 이걸 재판부에서 그 최후 변론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게 선고야. 선고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검찰의 주장일 뿐이야. 검찰의 주장. 그래서 선고가 아니야. 지금 뭐 저기 항해사랑 선원들한테 뭐 무기징역 그 다음에 이준석한테 사형을 구형했다고 검찰이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선장에게 왜 두고 그냥 도망갔냐?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준석을 사형시켰다라는 국민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세월호 덮자 속이는 거야. 세월호는 이준석을 사형시켜서 끝난 것처럼 덮고 가자는 거야. 근데 이거는 검찰의 주장일 뿐이고 재판부에서 선고를 사형으로 할 수가 없어. 왜? 원래 선장의 의무는 그런 배를 출항시키지 않을 권리가 선장한테 있었다고. 그런데 그 권리를 박근혜가 뺏어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1심이잖아요. 지금 1심. 예. 지금 1심이기 때문에 이게 2심 가고 3심까지 가다 보면 이게 몇 년 가요. 이게 사형에 대한 판결은 몇 년 갑니다. 결국 다음 정부에서 없던 일 될 수도 있는 거야. 징역 몇 년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라고. 왜냐하면 이걸 사형을 시키려면 박근혜가 법적인 잘못이 없어야 돼. 근데 원래 이 선장이 갖고 있었던 출항 거부권을 박근혜가 뺏었잖아요.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 선장이 갖고 있었던 선박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박근혜가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건 선장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규제 완화한다면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한테는 사형시킬 것처럼 그렇게 뻥을 까고 이거 2심 가고 3심 가면 이거 판사가 사형을 줄 수가 없어. 판사가 사형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그럼 누가 벌을 받아야 되냐? 이번 세월호 문제는 선장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선장의 잘못은 15년? 15년에서 무기까지는 때릴 수 있어. 왜? 선장이 상황을 가장 잘 알았어. 그러면 탈출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장이 무기징역 받았다 한 15년 정도 살고 풀려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선장에게도 죄가 없진 않아. 위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어도 사람이 지금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알잖아. 그러면 선장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탈출 명령을 자의적으로 내릴 수 있었어. 그런데 위에서 지시를 내리니까 이건 안 한 거란 말이야. 안 내린 거야. 그러면 선장도 양심에 이건 죄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누가 지시를 했든 그건 거부할 수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선장 잘못도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번 문제는 이 세월호를 불법으로 증축하겠다고 유병헌이 그랬을 때 그걸 허가해준 한국선급 이거 사형당해야 돼. 그게 원인이 된 거야. 한국선급에서 그 배를 운항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안 죽었어. 한국선급에 이거 허가해준 사람 이거 사형시켜야 돼. 그죠?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배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불법으로 증축되면 이런 사고는 예상되어 있었어. 누구보다 잘하는 전문가가 그런 불법 증축을 눈 감았다면 죽이는데 동조한 거나 마찬가지야. 살인 공범이에요. 한국선급에 허가해놓은 그 조직 어디까지 승인했는지 찾아내서 전부 사형시켜야 돼. 그리고 안전점검을 실질적으로 했다면 이 배는 출항할 수 없었어. 그런데 이 해운조합에서 지네들이 돈을 내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가짜 회사 만들어서 거기서 안전점검 받는 것처럼 속였잖아. 이 안전점검을 받은 걸로 속인 해운조합의 소속자들 모두 사형시켜야 돼. 해운조합에
구성원들도 사형시켜야 돼. 그 뭐예요? 안전하지 않은 배를 띄우면 당연히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알면서 안전하지 않은 배를 안전하다고 했잖아. 사형시켜야지. 살인 공범이야. 공범들이야. 그죠? 해운조합들 모두 사형시켜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한국선급이랑 해운조합은 지네들의 이권을 챙겼다고 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월호에 뭐 어떻게 해야 돼? 20년 이상 된 배 운항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야. 이명박 20년만 운행할 수 있는 배를 30년으로 연장해줬기 때문에 유병헌이 배를 사온 거야. 이명박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유병헌은 그 배를 사오지 않았어. 따라서 이명박은 세월호 살인사건의 공범이야. 아니, 이건 지시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야. 유도한 거지, 유도. 유병헌의 범행을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 이명박도 나는 사형당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다음, 그렇게 이명박이 배를 오래된 배를 풀었다고 할지라도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 이것만 박근혜가 건드리지 않았다면 이준석 선장이 출항을 거부할 수 있었어. 그런데 그걸 박근혜가 없애버렸어. 그러면 이런 대형 사고가 난다라는 건 상식이야. 잘못 고쳐진 배, 안전점검도 안 하고 고장난 배를 무자격 선장이 타고 나가면, 거기다 안전점검도 하지 않고 나가면 당연히 사고 나는 거야. 이걸 푼 게 박근혜야. 그래서 이명박과 박근혜도 수사 대상이고 처벌 대상이야. 당일날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몰라. 뭐 7시간 동안 무슨 스캔들이 있다. 그거는 거짓말이야. 내가 보기에 그거 거짓말이라고. 내가 딱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7시간 동안 무슨 남자를 만났다, 이거 쌩 거짓말이야.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다른 중요한 뉴스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뉴스? 세월호를 국정원이 관리하던 배다. 국정원이 왜 그 배를 관리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밝혀져야 돼. 박근혜 스캔들을 터뜨린 건 가리고 싶은 뉴스가 있었던 거야. 그때 세월호가 국정원이 소유하던 배다, 국정원이 관리하던 배다, 이 증거가 나온 다음 날 조선일보가 그런 사설을 쓴 거야. 내 기억에 그 전날, 조선일보 사설 나오기 전날 낮에 그 속봉처럼 기사가 떴어. 그 컴퓨터에서, 세월호에서 건진 컴퓨터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서류가 떴다. 그 뉴스가 나오고 다음 날 바로 7시간 스캔들 기사가 나왔어. 그 7시간 스캔들 기사는 이거는 그 전날 나왔던 국정원 뉴스를 가리기 위한 충격 상쇄 아이템이지 나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봐. 도리어 박근혜가 가령 이게 여자 대통령이잖아요. 여자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박근혜가 정말 피부 관리를 받는 거나 피부 관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박 대통령의 업무야. 노무현 대통령도 대낮에 수술했지 한밤에 수술했어? 눈에 자꾸만 그 이물질이 껴서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눈 수술한 거 아니야. 그거 낮 시간에 하는 거예요. 외국의 정상들도 대통령의 건강관리 그거 낮 시간에 합니다. 대통령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이거 국가의 그 대통령 비서실의 공식 업무이고 이건 국가 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박근혜가 무슨 피부 관리를 받았건 또는 뭐 보톡스를 맞았건 뭐 주름 제거 수술을 했건 그게 모두 국가의 업무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나는 봐.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만약에 이건 나의 추측인데 이 부분은 나의 추측이야. 대통령의 품위 유지를 위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어. 그건 욕먹을 일은 난 아니라고 봐요. 그거 업무 시간에 하게 돼 있다고 봐. 왜? 만약에 대통령의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을 기다리려면 새벽에 밤 12시까지 의사들이 대기해야 되잖아. 그건 난 아니라고 봐. 그건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문제는 그날 300명이 죽었다는 거지. 300명이 죽는 날 이런 그런 관리를 했다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지. 아침에 만약에 그걸 했다면 아침에 이미 7시부터 그 KBS 뉴스에 나왔던 자막이 있다며, KBS 뉴스에서 언급까지 들은 사람이 있다며, 그런데 그리고 7시부터 9시까지 국가안보 전략회의도 열렸다며. 그렇잖아. 그죠? 그렇다면 이건 알면서도 이 비서실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야. 대통령의 그런 일정은 미리 잡혀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 비서실에서 김기춘이 굉장히 중요한 말 했어요. 국정조사에 나와서. 원래 그렇게 큰 배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우리 실시간으로 봤잖아. 김기춘이 뭐라 그랬냐. 원래 그렇게 큰 배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그렇게 쉽게 침몰하지 않는다.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봤다. 그 얘기 했잖아. 들었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 이 김기춘이 오판을 한 거라고. 김기춘과 비서실이 오판을 한 거야. 큰 배는 가라앉을 때 시간이 걸리고 충분히 구조할 수 있다. 그렇게 오해를 했을 거라고 나는 봐. 그런데 이게 로로선이었고 로로선으로 뒤에서 화물을 싣기 때문에 사실은 배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상태였다. 조금만 기울어도 침몰할 수 있는 배였다는 걸 몰랐단 얘기야.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실수를 받기 전에 깨웠어야 되는데 못 깨운 거겠지. 그런 거라고 나는 추측해요. 이건 내 추측이야. 그날 상황에 대해서 나는 정말 박근혜가 무슨 추잡스러운 소문처럼 남자를 만났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봐. 나의 추측은 박근혜가 여성 대통령으로서 피부관리라든가 주름관리라든가 지속적으로 한 얼굴이야. 대통령 되기 전하고 또 얼굴이 많이 달라졌잖아. 그러니 그런 관리 일정을 갖고 있었겠지. 난 있었을 거라고 봐. 그걸 당연히 업무 시간에도 했을 거라고 보고 난 그게 대통령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봐. 노무현 대통령도 쌍꺼풀 낮에 했는데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야. 문제는 그날 상황이 비상 상황이야. 비상 상황이면 그 대통령을 깨웠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 현장에 나타나서 말을 제대로 못하잖아. 어누라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몽롱한 상태로 왔다 갔잖아. 그게 뭔가 건강관리를 받았거나 어떤 그 처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면, 아침 7시에 얘네들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일정을 중단시켰어야지. 그런데 큰 배는 안 가라앉아. 이러면서 제대로 연결을 안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예. 그런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 국민 300명이 죽어가는데 뭐래? 이러면서 뒤집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른다고 잡아떼는 거지. 내 추측은 그래.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이거는 밝혀진 얘기는 아니고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보고 나는 그게 이해가 돼.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나의 추측이 진짜로 사실이었고 그 사실이 정말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국민들이 잠깐만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추측을 너무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선일보처럼 추측하리? 북한 갈 때 같이 갔던 정윤회를 청와대로 불러서 같이 있었다라는 조선일보의 추측은 안 세? 조선일보가 추문이 들린다. 그러면서 북한에 갈 때 같이 갔던 정윤회를 청와대로 불러 7시간 동안 같이 있었다라는 추문이 돈다. 그것보다는 인간적이잖아. 그것보다는 인간적이잖아. 이거는 나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나의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건 누구의 잘못이야? 이게 그 7시간 미스테리가 만약에 내 추측대로라면 이건 누구 잘못이야? 비서실 잘못이야. 국가안보실장하고 비서실의 잘못이야. 국가안보실이랑 비서실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안 해서 대통령이 주사 맞기 전에
마취주사 맞기 전에 이걸 처리하지 못한 문제. 그래서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거야. 나는 무엇을 했든 그 상황에 뭘 했다라고 진실을 밝히는 게 나는 인간된 도리라고 봐.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야. 그거 알죠? 전 세계는 대통령의 일정을 분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도, 여러분 일본의 아베 총리 일정 봐봐. 대낮에 온천 갔다 온 거 그거 공개해요. 총리 일정이라고. 우리가 볼 때 온천에 가서 업무 시간 놀았어 이 새끼? 안 그런다는 거야. 왜? 그 온천에 가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대통령이 자기의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국가 안보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온천에 갔다 오는 걸 쟤네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한다고. 응?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난 맞다고 봐. 그런데 그걸 숨기다가 사고가 터진 거야. 그걸 숨기다가. 대통령이라면 과거 일정, 오늘 이전의 일정은 분 단위로 공개돼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일부는 국민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근무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월급을 주는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어. 국가 보안이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대통령의 일정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미래 일정은 국가 보안이야. 왜? 대통령을 찾아가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간 이전의 대통령의 일정은 국가 보안이 아니야. 이건 당연히 국민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안이야. 그래서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당당히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비난받고 넘어가야 돼. 그런데 이미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라면 자기의 공약을 그런 식으로 내팽개치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는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역할을 하기까지는 내가 기대하지 않아. 인간적으로 그때 뭐 했는지, 인간이라면, 대통령은 고사하고 사람이라면 그 7시간 동안 국민 300명이 죽어갈 때 뭐 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고 여러분의 처분을 받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지. 예. 그 7시간 동안 그 짓거리 해놓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조문 연출 사진 찍었다가 걸리고 눈 안 깜빡거려갖고 눈물 흘리면서 쇼했다가 또 걸리고. 그거 알죠? 그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러면서 지방선거 치렀잖아. 알고 보니까 그 대통령의 눈물이 비서진이 시킨 거래. 보좌진이 그 아침에 그 오늘 연설 끝날 때쯤 울어야 된다고 조언을 해서 아침 9시 20분경에 울 거다. 그게 뉴스로 나왔어. 아침 7시 반 뉴스에 오늘 아침 9시 20분에 박근혜가 울 거다. 그게 대통령의 눈물이니? 쇼지? 그 얘기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 처음 들어요? 대통령의 눈물이 나올 거다 이 얘기 처음 들어? 그러면 우리가 또 같이 들어야지.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구나. 예. 그날 아침 우리 자료실에 그래서 봤던 것 같은데. 우리 자료실에서 있었는데, 김현정의 뉴스쇼에, 자료실에서 우리가 봤죠? 예. 김현정 뉴스쇼에, 이게 6월, 아니고 5월.
5월 19일. 이거였던 것 같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소 낯선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CBS가 봄 개편을 맞아서 김현정의 뉴스쇼가 하근찬의 아침 뉴스와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논스톱으로 함께 하시죠. 7시 반에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거야. 5월 19일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잠시 후에는 김환영 사장 퇴진운동에 나선 KBS 현장 연결하고요. 8시 2부에서는 야권 단일화로 뜨거워진 부산시장 선거. 새누리당 서병수, 무소속 오고돈 후보의 1대1 첫 마토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논스톱 김현정의 뉴스쇼 지금부터 지방선거 출발합니다. 전에 5월 19일 뉴스야. 라디오 뉴스라서 화면이 없어. 김진호의 눈. 기자의 눈으로 뽑은 오늘 아침 뉴스. 김진호의 눈이란 코너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김진호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아침 5월 19일 월요일 아침 김진호 기자가 주목한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 오전 9시 20분쯤입니다. 9시 20분이요? 예. 9시 20분이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와 포괄적인 후속 대책을 담은 대국민 발표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시각이 아니라 마치는 시간이 9시 20분. 그러니까 출입기자들과 일문일답 없이 20분가량 진행되는데 예. 여기서 대통령이 과연 사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개혁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런데 대통령은 오늘 아마도 내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과연 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또한 눈물을 보이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대국민 호소력이 커진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따라서 눈물을 보일 것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참모진의 의견을 수용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눈물을 보일지가 지켜볼 일이고요. 예. 자식을 키우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모두 울 때 같은 여성으로서 왜 박 대통령은 울지 않느냐는 얘기가 사실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엄마가 아니어서 예간장을 끓는 듯한 고통을 모른다는 얘기에서부터 아마도 혼자 있을 때는 많이 울 것이라는 다양한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 대통령 특히 오늘 담화에서 특별법 제정과 관료 시스템의 개혁, 국가 재난 안전 시스템 강화를 강조하면서 국가 개조를 추진할 범국민 기구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총리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할 방침도 저게 5월 19일 아침 7시 반 뉴스야. 정확히 9시 20분에 울었잖아, 박근혜가. 오늘 처음 들은 사람. 이 얘기 처음 들은 사람. 이게 연설하기 전에 그날 아침 7시 반에 이 뉴스가 나왔고 그날 7시 20분에 울었대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찍은 거야. 그 영상을 누가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걸 눈을 깜빡이는 걸 프레임을 쟀잖아. 이 뉴스가 있어서 미리 안 거야. 아, 울 거다. 어떻게 눈물을 짜내는지 보자. 그래서 이게 나온 뉴스인 거야.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박근혜가 연설하다가 눈물을 흘릴 즈음 돼가지고 클로즈업이 되잖아. 클로즈업을 해. 방송 카메라가. 울 거라는 걸 대비해갖고 클로즈업을 했다니까. 그래서 그게 김어준 파파이스에서 공개된 거 아니야. 예. 그 눈물 흘리는 영상 갖고 와봐봐. 그 작품, 완성된 작품 한번 같이 보게. 한번 봐봐. 완성된 작품. 과연 박근혜는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가? 아무도 안 갖고 오네? 그것도 자료실에 있긴 있을 텐데, 네. 이게 지금 저 중계방에서만 나오고 있고, 하여튼, 그 눈물 흘리는 장면, 박근혜 눈물 분석, 오케이, 감사합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죠. 이렇게 미리 그 보좌진들의 주문을 받아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역할을 해냈는지. 30 넘으니까
뻥까지 마시고요. 30 넘긴 40 넘었으면 40답게 행동을 해야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눈을 깜빡인 아파하고 숫자야.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깜빡이는, 그러니까 한 번 깜빡이고 다음 살릴 수도 깜빡일 있었던 때까지의 시간.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 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되어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범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배경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우, 정한선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강욱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주기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가 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들어가는 문을 잘 몰라가지고 또 헤매다가. 이랬던 거야. 이랬던 거야. 예. 지금, 야, 네가 아무리 박근혜가 미워도 어따가 거기다가 시발년이라 그래. 그러면 블랙이야. 예. 선거를 앞두고, 예. 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저 눈물이 저렇게 만들어진 눈물이라고. 저 눈물이 정말로 본심에서 우러난 눈물이 아니라 누구의 주문에 의해서 비서들의 주문에 의해서 9시 20분에 울어라 그래서 그 시간에 운 거야. 그런 짓까지 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지금 10명의 희생자를 아직 수색도 못했는데 찾아내지도 못했는데 이제 수색 종료한다. 잠수사 수색 종료하고 인양도 포기하겠다. 이거 인양하는데 한 4천억 든대요. 3천억에서 4천억 정도가 드는데 그 돈을 누가 낼 거냐고. 그 배를 그리고 인양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다 나올 거 아니야. 불법 증축한 거나 이런 거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양 안 하겠다는 거지 지금. 기가 막히는 거죠. 도대체 왜 그 배를 출항시켰냐?
국정원은 왜 그 배를 관리했냐? 왜 아무도 청와대 국정원 그 사장 선박 왜 아무도 탈출 명령을 안 내렸냐? 뛰어내리라는 얘기를 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계속 방송했냐? 밝혀지지 않았어요. 세월호 문제는요, 지금 밝혀지지 않았다고. 야! 대구 지하철 참사 때는 왜 특별법 안 만들었냐? 그건 대구 지하철 유가족이 만들어달라고 했어야지. 대구 지하철 유가족이 광화문에 와서 34일씩 단식하면서 그때 당시에 특별법 만들어달라고 했어야지. 안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도리어 정부에서 그 당시에 수사하고 그리고 해서 수사하도록 지원하고 나중에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공헌할 예산까지 내려보냈어. 중앙정부에서. 누가? 대구시에서 그거 전부 다 장난친 거 아니야.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공헌 돈 중앙에서 받아서 엉뚱한 공원 지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유족들의 희생자 유고를 밤에 몰래 가서 파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까지 그 대구 참사 유가족들이 안매장꾼이라고 시에서 고소고발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당시에 대구에서요. 무슨 일이 있었냐? 대구시장하고 대구 지하철공사하고 짜고 사건 다음날 그 증거를 인멸해버렸어. 쓰레기를 다 치워버린 거야. 그래갖고 유족들이 물어물어 찾아가서 그 쓰레기장에서 시신 10몇 구를 찾았잖아. 아직까지도 희생자가 6명인가 남아. 실종자가. 그때 그걸 물고 늘어졌어야지, 대구에서. 응. 그때 대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구시장 목을 땄어야지. 그때 그 대구 부시장이 세월호 사건 때 행안부 장관 했잖아. 그때 이 대구 참사에 처리 담당했던 담당이 부시장이었는데 그 부시장이 이번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 행안부 장관 했어. 구조명령 안 내린. 예. 녹화해서 이거 신고를 어디다 하게. 이거 다 사실인데. 그 당시에 뉴스 다 나왔던 내용이야. 어디다가 신고하게. 지금 신고한다고 협박한 거지? 마치 내가 불법을 얘기한 것처럼 너 법정에서 내가 얘기한 게 사실이 아니라 증거 갖고 와. 안 그러면 너는 허위사실로 나의 명예를 훼손한 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거야. 징역 8개월이다. 이거 그 당시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때 나도 그 뉴스 들은 것 같아. 사건 다음에 쓰레기장을 뒤져서 시신 10몇 구를 찾았다. 그거 기억 안 나요? 난 그때 그 뉴스 들었던 기억나. 대구 지하철 참사 때 그 대구시에서 증거 인멸을 그 다음날 물청소까지 다 해버렸어. 예. 그랬는데 유가족들이 쓰레기장을 뒤져갖고 시신을 찾아냈다니까. 난 쓰레기장에서 시신 찾았던 기억은 나. 그런데도 그때 그걸 가만히 덮고 넘어간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예. 그때 대구 부시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행안부 장관 강병규야. 그때 행안부 장관이 어디가 있었어? 경찰학교 행사에 가갖고 사진 찍고 앉아 있었잖아. 긴급 상황 발생했다는 보고를 9시 20분에 받고 9시 50분까지 사진 찍고 앉아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온 거 아니야. 이거 다 사실이야. 뉴스로 나왔던 내용들이야. 내가 뉴스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벌써 잡혀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나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얘네들도 나한테 이거 뭐 녹화해서 신고해도 되죠? 얘네들은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야.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못 믿는 거야. 뉴스 검색해봐. 다 나와. 안행부 장관. 안전을 강조하면서 박근혜가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꿨잖아. 그 안전행정부 장관이 그랬다니까요. 당일날 사진 찍는다고 애들이 죽어갈 때 사진 찍고 있었어. 그것도 그때 엄청 욕 먹었잖아. 그때 그 당시에. 이거 망치 부인이 사실 내가 얘기를 하면 설마 정말 뭐 대구시가 그랬다니
이해가 안 되지. 사실이야. 그때 있었던 일이야.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어.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쓰레기장에서 시신이 발견됐어. 그러면 그때 그 사고 수습 책임자인 부시장은, 대구 부시장은 그때 무기징역 받아야 됐던 거 아니야? 대구 유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구시 점거하고 책임자 처벌해라 얘기하고, 그거 행정 책임자 대구 부시장하고 한마디로 강병규하고 그 당시 지하철 노조 지하철 그 공사 사장하고 그 지시 내린 관련자들 전부 무기징역에서 사형당했어야지. 그죠? 아무도 그때 처벌받지 않았어. 그때 그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문 잠궜던 기사만 처벌받았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제 망치 부인이 얘기한 내용을 들으면 설마 이게 사실이랴. 그러니까 나한테 이걸 녹화해서 신고해도 되겠죠? 녹화해서 신고해봐. 신고해갖고 내가 조사받으면 내가 너를 무고죄로 걸을 거야. 아니 역사적으로 뉴스에 나온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어디다가 신고지를 해. 신고하면 네가 등신 취급받아. 역사는 반복돼요. 그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지하철 공사에 뉴스 찾아왔네. 그 당시 이 지하철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돼. 대구시와. 이건 지하철 공사 혼자서 결정한 거 아니야. 그 당시에 대구시하고 지하철 공사하고 같이 공범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돼요. 쓰레기 더미에서 국민일보 2003년 기사야. 2월 25일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수사, 쓰레기 더미에서 사체 유류품 대거 발견. 기사까지 있는데 왜 그래? 여기 저 기사 있잖아, 기사.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현장에서 사고대책본부가 서둘러 수거한 잔해물 더미 속에서 희생자 사체 일부와 유류품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연구소와 경찰 감식팀이 25일 대구 지하철 안심기지 사업소 야적장에 쌓아뒀어. 야적장에 쌓아뒀어. 300여 포대의 잔해물 더미에 대한 정밀 수색 결과 훼손된 오른쪽 발과 왼쪽 발, 오른손 등 각 한 개 등 모두 3개의 사체 일부분과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 신발, 안경, 머리핀, 도시락 등 100여 점의 유류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사체 일부분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원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유류품은 실종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확인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경찰은 대구 지하철공사 감사부 직원들이 종합사령탑과 어쩌고저쩌고 통신교신 녹취록을 조작해 관여했음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작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처벌 안 받았죠. 조사만 하고 끝냈어요. 조사만 하고 끝내고 처벌 안 했어. 대구 지하철 참사 때 그 당시에 이 희생자들 유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세월호 가족들처럼 싸웠다라면 그 당시에 그래서 대구시의 책임자들, 행정책임자, 안전행정책임자와 그리고 저 대구 지하철공사 그 윗대가리들이 모두 처벌받았다라면, 형사처벌 받았다면 세월호 사건 안 일어났어요. 10년 뒤 세월호 사건이 안 일어났다고. 자, 지금 이준석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사형 선고 아니야. 사형 선고 못 내린다고. 사형 선고를 1심에서 내려도 2심 가고 3심 몇 년 끌면서 2심 3심 하다 보면 이거 사형 줄 수가 없다니까. 박근혜가 선장에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애버렸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사형 선고를 해? 구형이라는 게 뭐냐? 선고가 아니라 구형이야. 판결, 선고는 판사가 하는 거고 구형은 검사의 주장이야. 검사가 요청을 하고
그걸 판사가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인데 이게 사형 선고는 판사들이 함부로 못해요.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형 선고를 안 하는 분위기야. 전 세계적으로 사형 선고를 안 하는 분위기라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뭐라 그래요? 몇백 년 형에 처해지잖아. 징역 285년 이런 형. 유럽은 9,800년 뭐 이런 식으로 형을 내리잖아. 무기징역을 때리는 거지. 사형 선고를 못 내린다고.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물론 사형 선고를 내리는 나라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독재 국가들이나 이런 데선 사형 선고가 흔한데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오랜 인권 운동, 사형 선고, 그러니까 사형 폐지 운동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중국이 선진국이야? 나 잘 몰랐는데 중국이 선진국이에요? 응?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보는구나. 뭐 북한도 선진국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북한이랑 중국은 사형이 있는 걸로 알아요. 예. 그러면 후진국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중국의 GNP 따져보면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GNP가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이 선진국과 그 강대국의 차이를 알아야 돼. 선진국이라는 것은 문물과 제도가 앞서 나갈 때 우리가 선진국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강대국이라는 건 그 나라의 자원이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국가가 가진 파워, 무력이나 영향력이 막강할 때 그런 나라를 강대국이라고 부르죠. 강대국과 선진국은 달라요. 그래서 가령 중국은 강대국이라고 그러지 선진국이라고 안 해. 왜? 여러분 그 얘기 알죠? 중국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 무슨 파룬궁? 중국에서 파룬궁이라는 종교단체, 그 종교단체가 뭐 저기라며 반정부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1억 명이 넘어갔대. 그래서 파룬궁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파룬궁을 믿는 사람들을 막 가둬두는 거야. 강제로 막 가둬두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온갖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거 그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선진국이다 할 때는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그러면 선진국이야. 그런데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안 해요. 중국은 강대국이라고 그러지 선진국이라고 안 그러는 거야. 제도나 문물이 인권과 민주주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인권 문제 심각하잖아.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는 북한을 선진국이라고 그래. 되게 알죠? 국정교과서를 하겠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은 국정교과서를 안 하고 있는데 왜 국정교과서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만 아니다.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국정교과서 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국정교과서를 하고 있냐 물어봤잖아요. 그때 북한.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볼 때는 북한이 선진국인지는 모르겠어. 독재적으로는 선진국이 맞는데 독재에선 앞서 나가고 있지. 중국이나 북한은 그러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는 독재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선진국이라고 부르진 않아. 독재국가라 그러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소위 선진국 국가에서는요, 인권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의 주들에서도 사형제도가 폐지된 주들이 많아. 사형제를 폐지하고 감옥을 이제 몇백 년을 때리는데, 물론 미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게 다 국민 세금인데 그걸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그렇게 국가에서 부담을 줘야 되냐? 그냥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왜 그런 운동이 있느냐? 여러분 7번 방의 선물 봤죠? 응? 7번 방의 선물 봤지? 그 영화 천만 명 봤잖아. 1000만 명 봤죠 그거? 그게 실화라며. 그게 실화라며.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사형당한 실화라며.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이 사형당한 적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저기 7번 방의 선물 한 사람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승이 아버지, 그건 아마 이제 극 중에서 인물을 바꾸고 그랬겠지만, 예. 박정희 때 죄 없이 죄 없는 사람을 뭐라고 박정희를 비판했다고 잡아가. 박정희 시절에 박정희를 비판하면 이 새끼 빨갱이 새끼 이러면서 체포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고문을 몇십 일씩 하는 거야. 6주씩 5주씩 고문을 해가지고 그 눈에서 피가 나고 이 항문으로 대장이 다 쓸려 내려올 만큼, 다 쏟아져 내려올 만큼 잔혹한 고문을 하는 거야. 6주씩 7주씩. 그래서 그 고문을 해서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는 거야. 간첩이라고. 내가 간첩이다. 시키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간첩 증거다. 자백이 있다. 그래서 사형시켰잖아. 그게 울릉도 간첩단 사건. 그 다음에 그 인혁당 사건이야. 증거는 그래, 증거가 궁금하지. 그 간첩이라는 증거? 간첩이란 증거가 없죠. 간첩이 아닌데. 간첩이란 변호인이나 남영동은 살아났잖아, 피해자가. 인혁당은 죽었어. 인혁당 사건 몰라? 인혁당 사건이라는 게 박정희 때 대구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잡아다가 간첩으로 몰아서 죽인 거야. 이것도 인혁당 사건을 모르는구나. 하긴, 그치? 예. 모를 수도 있지. 예. 지금 세월호 이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백과사전에 나온 내용인데, 인민혁명당 사건 1960에서 70년대 중앙정보부가, 한마디로 국정원의 전신이야. 중앙정보부가 국가 변론을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하여 다수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 교수, 학생 등이 검거된 사건. 2007년과 8년 사법부의 재심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면서 줄여서 인혁당 사건이라고 한다. 1차 인혁당이 64년, 2차가 74년이야. 74년이 유신헌법이 만들어진 그때거든요.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나뉘는데 74년의 2차 사건은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 사건 피의자들이 송치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방공법 위반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게 재건이 사건은 또 이렇게 이제 이수병, 서도원, 김용원 이런 사람들,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하재환, 도혜종 등 8명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다. 아니야, 변호인에 나온 대학생들은 이 사건 아니야. 그건 항림 사건이고, 이거는요, 잘 봐요. 74년 7월 11일에 열린 비상보통군법회의 선고공판. 미친 거야. 군법회의에서 7월 8일 군검찰부가 구형한 그대로 인혁당 재건이 사건 관련자 23명 가운데 서도원, 김용원, 이수병,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하재환, 도혜종 등 8명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태환, 유진곤, 전창일, 이성재, 김한덕, 나경일, 강창덕 등 7명에게 무기징역,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해 7월에 열린 비상고등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도 도혜종 등 8명에 대해서 사형, 김한덕 등 7명의 무기징역, 그리고 정만진, 이재영, 조만호, 김종대 등 4명에게 징역 20년, 이런 사람들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그리고 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를 기각하여 이들의 형량을 확정했다. 그날 새벽 5시, 4월 9일이구나. 4월 9일 새벽 5시에 이 8명을 죽였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무죄로 판결이 났어. 무죄 판결이 났어. 이게 인혁당 사건이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좋은 얘기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다른 나라는 사형제도를 하건 말건 우리는 뭐 관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간첩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을 당했던 나라야. 그렇다면 이런 나라에서는 감히 사형이란 얘기를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니 우리 남편이 김용석인데 뭐가 그걸 왜 참고해야 되지? 내가 맨날 우리 신랑 얘기하는데 그걸 왜 참고해야 되지? 너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아는 얘기야. 우리 신랑 영상 한번 또 보고 갈까요? 어떤 사람인지? 얘기 좀 돌릴라 그러지? 안 넘어가. 자, 그래서 이 사형이라는 거는요, 함부로 언급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로 검찰이 함부로 사형을 남발하고 있다고. 그죠? 아니 지금 봐봐. 저 인혁당 사건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래서 사형 당했다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17시간 만에 사형을 당해버렸어. 근데 나중에 무죄를 받았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려낼 거냐고. 기가 막히죠? 인혁당 사건 새벽에 5시인가 4시 반인가 불러가갖고 죽여버린 거 아니야. 보상을 국가에서 했어요. 216억씩인가를 보상을 했어. 총 216억인가를 보상을 했는데 그걸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가 죽인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너무나 과도한 배상금이 갔다고 배상금 토해놓으라고 그랬어. 작년에. 지금 버퍼가 많이 심해요. 예. 네. 그게 지금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사형제도가 나오면 안 되는 얘기야. 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사형이라는 얘기 입 밖에 내면 안 된다고. 자, 저렇게 얘기해서 이준석 사형시키면 나중에 이준석의 후손들이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때 우리 아버지는 상부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할 거야? 우리가 또 물어줘야 돼. 몇십 년 뒤에, 한 10년, 15년 뒤에 이준석 사형에 대해서 그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면 우리 돈으로 물어줘야 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얘기냐고. 물증,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모든 법이 엉망이 됐어. 모든 법이 엉망이 돼서 지금 그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법과 사회 교과서에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 하면 죄형 법정주의,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법의 근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증거재판주의. 무슨 얘기냐? 자백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야. 자백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 자, 가령 김영식이가 정말로 죽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면 죽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증거재판주의라는 거야. 지금 이 누구야? 범인 팽씨. 참 이상한 사건인데 범인 팽씨의 이름은 몰라. 아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 팽씨의 이름은 지금까지 공개가 안 돼. 그리고 살인을 교사했다는 김영식의 얼굴과 이름만 알려져 있어. 그런데 사형을 교사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언만 있어. 그러면 증언만 가지고 처벌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법이야. 증거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 이 자백만 가지고는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야. 증거재판주의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증거재판주의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왜? 박정희 때 전두환 때 고문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고 그걸로 처벌을 했었어. 그래서 87년에 민주헌법을 만들면서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증거재판주의라는 원칙을 세운 거야. 세월호 선장이 이준석인데 지금 검찰이 지금 사형을 구형한 거야. 근데 판사가 이렇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판결을 못 해요. 그리고 이번 세월호 문제는 그 선장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장만 사형시키고 끝낼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MBC 뉴스에 나왔던 미국의 MBC라는 언론사의 뉴스에 나온 이야기가 있어. 뭐야? 세월호 승무원들이 우리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탈출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탈출했다라는 발언을 했어. 그게 재판에서 나왔다며. 그게 미국의 NBC에서 방송까지 됐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재심 가면 사형 선고를 받아도 재심 가면 상부 지시를 받았다. 이것 때문에 이거 사형 무효가 돼. 지시를 받고 탈출했는데 어쩔 거야. 증거 조작이면 어떡... 그래서 증거는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완벽한 증거여야만 형벌을 내릴 수 있어. 특히 사형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사형 못 내리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형 반대 운동을 하는 거라고.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형 반대 운동을 하는 거야. 자, 흉악범이 어린 여자아이를 온갖 성적인 폭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범인을 잡아가지고 얘가 그런 걸 누가 봤다. 이래서 얘를 사형을 시켰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아니었어. 그럴 때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아무리 흉악범일지라도 그의 목숨을 뺏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형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형제도는 합법적 살인이다. 합법적 살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타인의 생명을 뺏을 권리가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사형제도 반대 운동들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러면 오늘 이 뉴스가 나온 이유는 뭐냐? 선장 사형 구형.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요? 아까 우리가 했던 이야기. 어젯밤 10시에 세월호 유가족 인태범이란 학생의 아버지 인병선 씨가 말기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기암으로 사망하기 전에 그러면 이전에 암 투병을 했던 암이 발견된 경험이 있었냐? 아니라고. 암 진단이나 암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아버지인데 이 인태범 아이가 죽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자기는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대요. 너무 절망이다. 그랬던 그 아버지가 한 달 전? 예. 한 달 전에 말기암 진단을 받은 거야. 말기암 진단을 받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됐는데 상태가 너무나 악화돼가지고 어젯밤 10시에 돌아가셨다고. 예. 어젯밤 10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 그래요? 기사 한번 찾아봐봐. 암의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그래? 대부분은 암의 가장 큰 원인을 스트레스라 그러죠. 자식이 그렇게 죽었는데
자식이 죽은 아버지더러 돈 때문에 특별법 하자고 그런다. 억울한 누명을 씌웠잖아. 그 유가족들을. 세월호 유가족들이 돈 때문에 저런다. 그러면서 댓글 달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을 줬어.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러니 암에 걸리지.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세월호 유가족, 그 인태범 군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세월호 유가족이 갑작스럽게 암이 발병해서 갑작스럽게 말기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 거야.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암의 발병, 암의 악화 정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갑작스럽게 막 악화가 돼. 우리 제부도 그렇게 돌아가셨어. 갑작스럽진 않았을 듯? 그걸 님이 주장하려면 이 아버지가 세월호 이전에 태범이가 죽기 전에 암 진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말이야. 우리는 팩트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세월호 이전에는 암 치료 받은 적이 없었다. 암 진단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세월호가 발생했고 6개월 동안 아주 기가 막힌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되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그리고 1달 전에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 그리고 1달 만에 사망을 한 건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리고요, 말기암이라고 해서 이렇게 1달 만에 죽지 않아요. 암 진단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아도요, 6개월 산다, 3개월 산다 진단이 나와. 그리고 보통 이 진단은 굉장히 빨리 잡아.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면 한 6개월 정도 살 수 있어.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의학적인 통계상 그래도 3개월이라고 얘기해. 3개월 정도 살 수 있다. 그런데 노력하면 6개월 연장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지만 그 기간보다도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 기간보다도 빨리 돌아가신 거야. 뭐 때문이야? 스트레스 때문이지. 삶의 의욕을 잃은 거야. 그러니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누구 책임일까? 누구 책임일까? 그러니 지금 이준석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서 이준석 하나를 죽이면 모든 범죄자들의 범죄를 덮을 수 있을까요? 이준석이 20년 된 배를 사오는 결정을 했을까요? 그 돈 냈어요, 이준석이? 이준석이 그 배에 고박장치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준석이 그 배에 안전점검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준석이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를 없애라 그랬을까요?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한국성급, 해운조합 이들이 져야 돼요. 이걸 지금 이준석 하나 처벌함으로써 끝내면 대구 지하철 사고랑 뭐가 틀려? 그때도 그 많은 연루된 놈들을 전부 다 풀어주고 그 기사 하나 처벌했잖아. 기관사 하나 처벌하고 끝냈잖아. 자,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 채팅창에 그 수많은 바보들이 들어와서 그 뻘소리를 하고 있어요. 댓글원으로 추정되는 바보들인데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번에 이 세월호 유가족의 암 발병과 너무나 급속한 암 진행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책임을 여러분 기억나죠? 지지난주였어. 그때가 언제였니? 13일이었나? 10일날이었지. 10일날. 아니. 17일날. 17일날 판교 사고 났을 때 그 주말 내내 뭐라 그랬어? 그 위에 올라가 뛰어논 애들이 문제였다. 규정상 거기 못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회자하고 안내원들이 여러 번 내려가라고 했었다. 나중에 그 모든 게 뻥이었다는 게 밝혀졌죠. 이 댓글원의 이 댓글질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졌고,
현장에서 살아나온 생존자가 그 당시에 사회자도 거기에 안전요원이 없었어. 그리고 사회자가 내려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사회자가 거기가 어딘지를 몰랐대잖아. 그게 다 뻥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증거 나왔죠. 불법 시공이었다. 부실 시공. 부실 시공이었다. 그래서 그 건축한 사람들이 이제 피의자가 됐다고. 여러분 그게요. 150cm였다? 개뻥치지 마. 그 환풍기를 둘러싸고 제일 높은 게 150cm야. 제일 낮은 곳은 33cm가 43cm가 밖에 안 돼.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 그렇게 도로에 인접해 있는 시설물이라면 그 여러분 구조물들 중에 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철망을 쳐놓은 데가 있어. 그거 알죠? 철망으로 막아놓은 데가 있다고. 그런데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곳에 철망으로 막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건물주의 문제인 거야. 이 건물 테크노밸리의 문제였던 거야. 테크노밸리 관리 책임자의 첫 번째 잘못이 있는 거고 부실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건축업자의 잘못이 있는 거고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현장에 아무런 안전요원을 파견하지 않은 행정당국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거 박근혜가 그 정도의 규모의 축제에 원래 안전요원 매뉴얼이 있었는데 그거 없애라고 지시했다며. 그래서 이번 사고가 난 거라며. 이것도 대통령 탓인 거야. 이거 처음 들어요? 원래 우리나라에 올 3월 달까지인가 올 3월인가 그걸 바꿨대지? 올 3월까지 안전 매뉴얼이 있었다고. 1000명 이상이 모이거나 지방자치 행사를 할 때 반드시 훈련된 안전요원이 안전을 보장하는 활동을 하도록 의무 규정이 있었다는 거야. 그걸 박근혜가 3월달에 없앴대잖아. 그래서 3000명이 모인 행사에서 이런 사고가 터진 거야. 그때도 뭐라 그랬어? 올라간 사람 잘못이라고 지랄했죠? 이제 와선 이 댓글원이 죽은 사람이 옛날부터 암이었다 이렇게 좀 주장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댓글원이 오늘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 많이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든지 지네들이 간신히 묶은 자기네들이 간신히 묻은 세월호 문제를 이 임병선 씨의 죽음이 다시 불러일으킬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죠. 그죠? 겁나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난 언제야? 아니야 토요일날 원래 행진을 허락했다가 행진하겠다라니까 막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뭐 2명 연행되고 그랬다면서요? 그죠? 돌아오는 11월 1일이 세월호 200일이래. 돌아오는 아니 배우 김정은한테 무슨 고추가 달렸어. 여자한테 이게 웬 개소리야. 돌아오는 11월 1일이 세월호 200일이래요. 예. 세월호 200일 집회를 앞두고 아주 쟤네가 사고 한번 제대로 친 것 같아. 임병선 씨의 죽음,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 허가했던 행진을 못하게 막았던 행동, 이거 11월 1일날 많이 모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놓고 지금도 아무도 지금 유병헌한테 건질 게 없대잖아. 유병헌 재산이 깡통이래잖아. 어떡할 거냐고. 저 배는 어떡할 것이며 진짜 책임자는 왜 처벌하지 않냐고. 왜 조사도 제대로 안 하냐고. 선장과 승무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몰아서 사형 구형 때리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줄 알았어? 그게 니네들 수준이지? 옛날부터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압력으로, 압력과 뭐라 그러죠? 압력과 힘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압력으로 허위 사실을 믿으라고 강요했어요. 하지만 이 조선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내가 오늘 또 이 얘기를 한번 읽어줄게요.
조선 건국에 밑돌을 놓은 정도전은 백성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지혜로 속일 수 없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은 복종하지만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임금을 버린다고 말했다. 이게 이명박 정권에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의 박근혜 정권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경구이다 라고 변형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하셨나요? 방송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방송 재미없었다면 뭐하러 와? 시간이 덤벼? 국민들을 이 KBS, MBC, SBS, 뭐 TV조선 채널A, MBN으로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그 6개가 아무리 개지랄 떨어도 손석희 뉴스 하나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 6개와 온갖 찌라시 신문들 뭐 26개? 최소 26개가 난동을 피워도 망치부인 방송 하나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이 시청하심으로써 그러니까 망치부인의 방송이 이미 시청이라 그랬더니 요즘에 이렇게 방송 시청하기가 어려워. 아까 낮에 우리 조카랑 오면서 망치부인 방송을 시청하려고 했더니 검색이 제한된 검색창에 망치부인 쳤더니 검색이 제한된 용어래. 검색이 안 되게 해놨어. 그리고 그 컴퓨터로 보려고 그러면 이미 종료된 방송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떠. 컴퓨터 한 대의 문제라는 거야. 2대에서 똑같이 다른 IP로 2대에서 똑같이 벌어진 걸 보냈더니 아프리카에서 아무 말 못해. 지금 아주 방송 보는 걸 아주 뭔가 막아놓은 것 같아. 인원수 못 늘어나게 막아놓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오면 그 계속 사람이 튕겨 나가는 거야. 얘네들이 뭔가 조정해놓은 숫자에서 사람이 더 들어오면 있던 사람이 튕겨 나가는 거야. 모바일도 들어오기 힘들고요. 즉 컴퓨터도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오늘. 예. 그리고 방폭하고 말이야. 자, 하여튼 그렇게 우리 방송을 괴롭힐수록 우리는 어떻게 한다? 포기하지 않고 방송한다. 오늘 제가 3시 반에 방송 시작해서 좀 늦었어요.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을 뚫고 시청 투쟁 계속 하실 거죠? 예.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늦지 않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아이고 힘들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완전히 쌩 난리가 났어 지금. 아주 그냥 방송을 방해하려고 작정들 했나봐. 매니저님들, 예, 매니저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기회를 드릴게요.